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개 소환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강한 저항 속에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속도를 내는 특검 수사 상황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 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결국 여론이 중요할 텐데요. 야당은 당연히 강력 반대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는데 오는 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거액의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탈세 규모만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서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사 처음인데 오는 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 수사팀 이름이 선명히 적힌 상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안으로 옮겨집니다. 오후 1시 21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이 이뤄진 이튿날 특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만 밝히고 적시 혐의를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등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조사한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이 출범 36일 만에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는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무리한 영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김 여사의 경우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특검은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녹취를 통해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은 통화 녹취와 함께 최근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윤상현 의원의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전 간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통일교 측이 청탁한 현안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는 김 여사 측의 모조품 해명으로 더 논란이 됐는데 특검은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집 잠겨있는 가방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고 김 여사 구속영장에 직간접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검 출석 이튿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 차례 소환 뒤 곧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첫 소환 조사 다음 날 특검팀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이라 할 만큼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할 때부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간은 5시간 20분 남짓. 특검은 조사 종료를 공지하며 준비한 신문 사항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 조사한 혐의 내용이 방대한데도 실제 조사 시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를 상대로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은 처음 조사한 5가지 사건 이외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병 확보 뒤 조사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추가 기소했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겁니다. 특검팀이 전격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꺼내든 상황 속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어제 특검과 관련한 또 다른 큰 뉴스도 있었죠.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였는데요.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체포 시도에 이번에도 역시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바닥에 누워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구치소 기동순찰팀까지 투입된 두 번째 영장 집행에도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조사실로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듯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재집행이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그 마녀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장 기한 마지막 날 이뤄진 재집행까지 실패하면서 특검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집행에 성공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격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 구속 뒤 잇따라 조사가 불발되자 기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해온 사항인데다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안도 함께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다가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름을 전달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 과연 사면이 올바른 일일까요?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록 속에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적인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저희 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사면 복권 요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정 여론 사이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내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는 의견과는 별개로 사면 시점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인 사면이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조국 사면론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온 반면 대통령 임기 첫해 이뤄지는 사면은 보통 민생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온 만큼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당사자격인 조국혁신당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조 전 대표 사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못 박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국 대표를 포함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 대상에 올려선 안 된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는 일이었다 등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야권 사면 명단도 거듭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도 정치인 사면은 불가라고 강조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 날 전망인데 최종 결정 때까지 여야 사이 공방뿐 아니라 여당 내 갑론을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던 어제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주말에는 호남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 그러나 불볕은 여전합니다. 경남 양산과 북부산, 서울 노원구 등에서는 낮 기온이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 속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가 쏟아집니다. 남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장마와 비슷한 2차 장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체전선 형성에 따른 이 남부지방부터의 강수 그리고 이후에 점차 점진적으로 중부지방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는 그러한 패턴 이러한 것을 놓고 본다면 기상청의 장마를 얘기를 할 때 보이는 그런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기상청은 주말 낮에 제주와 남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호남에는 120mm 이상, 영남에도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호우 피해가 컸던 호남 지역은 이번에도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집중되는 시간은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주말에는 남부에, 다음 주 초에는 중부에 또다시 폭우가 전망되자 기상청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찜통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무려 80%나 폭등했는데 서울시가 반값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때깔 좋은 과일에 손이 가지만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에 선뜻 담질 못하는 겁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야채가 너무 비싸고 복숭아 세일한다고길래 왔는데 복숭아도 25,000원 넘고 막 그러네요. 하고 지금 못 저기 하고 다른 거 이제 보려고 왔어요. 1+1 하는 거. 꼭 필요한 식재료는 할인 코너에서 고르기도 합니다.
안 사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오늘 당장 해 먹을 거는 굳이 유통기한이 긴 거를 안 해도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는 거 있으면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갑 열기가 무서워진 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달 새 시금치가 80%나 폭등하는 등 채소류가 크게 올랐고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포도까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장 많이 오른 시금치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부담스럽죠. 왜냐면 모든 게 물가가 비싼 상황이라 싶고 2,990원 적당한 가격 같아요. 여기는 좀 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사갈게요. 이런 할인 행사 외에도 바가지 요금 현장을 단속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파는 농산물 등 80여 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해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이번엔 진짜로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막판 협상 타결로 최악은 피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수출은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최애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보편 관세 10%에서 나라별 상호관세가 더해져 15%가 부과됩니다. 애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존보다 관세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하반기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3에서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월이나 이제 5월에 미리 약간 밀어내기를 했던 그런 품목들이 재고 조정을 하면서 좀 줄어드는 8월, 9월에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뜸들이면서 자동차 관세 25%가 언제 15%로 낮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를 미국 측과 추가 협의할 계획으로 협상 과정에서 잃은 2.5% 혜택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협력업체 지원이라든지 R&D 지원 통해 가지고 우리 2.5%의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출 효자 반도체도 관세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다만 관세 합의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유럽연합처럼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업계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는 100% 반도체 관세까지 꺼내들었죠. 트럼프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게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관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미국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효했지만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이에 따라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와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전 세계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 투자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달 500억 달러, 약 69조 3,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전략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토요타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감소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폴크스바겐과 GM, 포드, 현대차 등도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에서 상호 관세를 일괄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일괄 15%가 아닌 추가 15%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급한 불을 끄겠다고 장관급의 강요를 미국에 급파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한 것을 놓고 일본 정부는 종전 관세율 15% 미만 품목에는 15%, 종전 관세율 15% 초과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게 유럽 연합 EU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 연방 관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수출품에는 종전 관세의 15% 상호 관세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미국에 급파된 미일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의 경제 재생상의 발언에는 일본 측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米側の閣僚から聞いている説明と違う内容になっていますので、ここについてはその経緯をきちっと説明してもらい、それについてはですね、合意した内容を実現してもらうように求めることになります。 미국이 수입하는 일본 차도 27%에서 15%로 관세를 내리기로 했지만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국과의 입장차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5% 未満の品目については既存の関税率を含め 15% が課されるとの認識について日米間に齟齬はないことを米側に確認してきております。 이외에도 트럼프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은 미국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했지만 일본 측은 일본 기업과 경제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今回はですね、日本企業にあるいは日本の経済にメリットがなければこれは協力できないけども 일본 정부의 해명에도 관세 합의와 둘러싼 이견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일 관세 합의와 관련한 공식 합의문도 없는 상황에서 대미 교역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이어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무디스 협의단과 연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연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개월 뒤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철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렌터카 예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예약은 쉬운데 취소를 어렵게 만든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14개 중에 9개 업체가 예약은 앱이나 웹사이트로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회사로 전화를 직접 걸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이용해 업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 권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늘 논의합니다. 구글은 앞서 2차례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는데요. 정부는 안보 논리를 이유로 모두 불허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이 지도 관련 이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압박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변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한 고양이의 날입니다. 2002년 창설돼 오늘로 23주년이 됐는데요. 유통업체들은 고양이의 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은 반려묘 사료와 또 간식 상품의 증정 행사를 열고요. 펫푸드 전문 기업은 네이버와 함께 사은품 행사를 여는 등 고양이 사료와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보좌관의 계좌에 있는 주식이 이 의원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주요 수사 방향을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계좌를 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차명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 배당 다음 날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금 추적과 법률 자문을 맡을 전문 인력을 포함해 모두 25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의원이 최근 재산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인데 거짓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권 계좌의 실질적 통제 관리 권한 그리고 그 증권 거래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국 판단되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춘석 의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으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가 같은 날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AI 기업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미공개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역, 이익액의 4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 지시까지 내린 가운데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빠르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겨우 2달 만에 국정운영계획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자칫 개혁 동력도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 수사를 지시하셨겠습니까?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선제적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한 데 이어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수장으로 한 윤리심판원 회의도 곧바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물론 계좌를 빌려줬다고 의심받는 보좌관까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 논란을 고리로 전국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사건이라며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입니다.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고 현재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 이춘석 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발판으로 삼아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공수 전환의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당 소식 조금 더 살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이 이른바 찬탄파와 반탄파 사이에 2대2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당 여부를 두고 후보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대진표가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네 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 2대2 구도가 확정된 겁니다. 탄핵 찬반 대결 구도 속에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의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을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찬탄파 대표격인 조경태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제정신이냐며 거친 표현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또 다른 찬탄파 안철수 후보도 참담하다면서 내란 정당의 늪에 당을 던지겠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반탄파 주자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두 후보를 향해 내부 총재를 일삼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에게 질세라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윤어게인만큼은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에 있어 동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어준 씨는 중도를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정권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윤어게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도 노선을 표방했던 초선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면서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의 대립구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본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8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강성 발언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한 많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각 병원에 오롯이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원 초과까지 인정하는 등 말 그대로 특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추가 시험 조치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하던 병원으로 되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수련 연속성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우선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일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하고자 하면 각 병원이 알아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채용한 전공의가 있어 정원을 초과해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직 상태인 군의관 후보생 전공의가 올 하반기 복귀할 경우 수련을 끝내고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한 뒤 일반병으로 군복무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선 조치를 유보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여부도 전공의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했을 때 추가로 협의할 거라 밝혔습니다.
결국은 의사들에게 다 양보해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의정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모두 11,000여 명. 이미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접수하는 등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도 이맘때 수준의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밤사이 열대야는 쉬어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낮 동안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늘 하루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한때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 청주 23.3도, 울산은 22.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불법 계엄 이후에 여러 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 처음 기록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가운데 김 여사까지 영장이 청구되면서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 초유 기록이 등장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10시 33분, 한 9분 전쯤이었습니다. 9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구속도,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기록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겨온 가운데 이번에는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그 기록을 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출신이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구속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혐의가 각각 중한 만큼 이번 사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다른 혐의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중요 혐의 등이 모두 입증이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 영부인 첫 교도소 수감, 첫 구속 기소 등 불명예 기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또 체포하지 못한 특검팀의 공무집행 능력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강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인신의 자유를 박탈했지 않았느냐는 볼멘 소리와 수사 거부는 구차하다는 질타가 함께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에게 수치심만 안기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꾸라지 전략으로 사법 정의를 비웃는데 그 끝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일 거라는 강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거듭 실패한 특검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검이 대면 수사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사필 귀정,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끝까지 불쌍한 척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할 수 없는 처지라 이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기까지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낸 겁니다.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며 지도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특검 수사를 매개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에서 조직적인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중간 연결고리인 대형 보수 유튜버들에게 돈을 지원하면서 이른바 우파 스피커들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7명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경찰은 전 목사를 조직적인 지휘체계 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특임 전도사 이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와 이 씨가 집회와 관련해 수차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집회 관련 목사의 허락이 있었는지 등을 묻고 답한 내용 등을 근거로 전 목사의 명령이 전파되는 일련의 체계가 구축돼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중간 연결고리격인 대형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를 통해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다른 보수 유튜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 씨가 특임 전도사 이 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씨를 경찰은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전 목사가 신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이 씨에게 건넨 200만 원이 전 목사로부터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 신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와의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적인 집회를 공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회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여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여비를 준 거죠. 한 4번 정도 써야 되니까 한 번에 50만 원씩 4번 정도로 해서 전 목사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재력가들을 공짜 골프 여행으로 꼬드긴 뒤 해외로 데려가서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을 뜯어내거나 또 챙겨서 또 카지노에서 속임수를 써서 빚을 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 시트 틈에서 작은 전자기기가 나옵니다. 사기 일당이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둔 겁니다. 60대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골프 모임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업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활용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가며 빠르게 친해진 뒤 공짜 해외 골프 여행 티켓이 생겼다며 태국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유도한 뒤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처럼 연출하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골프 연습장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마찬가지로 공짜 골프 여행으로 꼬드겨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려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까지 섭외하고 속임수를 써서 돈을 잃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에겐 도박 빚을 못 갚으면 일행이 잡혀 있어야 한다며 인질극을 연출해 6억 8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지노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한 명도 공범 중에 한 명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해 역할을 분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지난달 땅꺼짐이 생겼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건설 현장 근처에서 또다시 30c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22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지만 2시간 2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와 사위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음식점 업주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주 연속으로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6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5주 만에 반등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와 인접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초 12억 1,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뚝 끊겼지만 호가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2억 6천에도 하나 팔리긴 했는데 성동구의 구축보다 싸단 말이죠. 키 맞추기 가는 거예요. 성동구 몰빵에서 지역이 붙어 있으니까. 인근 성동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물건도 나오지 않고 매수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오면은 살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상승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남 분당, 과천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경기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도 5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한 달이 넘어가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즉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금 부자들도 상당히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엔 대출 규제 효과가 3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기관의 경고도 나온 상황.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아파트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세청이 국내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고요. 미국과 중국인 탈세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외국인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취득 금액은 1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외국인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 보유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 증여 취득가,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등 총 49명으로 탈세 규모는 최대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하고 해외 계좌가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고급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고 사업소득과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에게 임대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임대 수익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매입해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과 포렌식 기법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불법 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과 마트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의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런 소비 회복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급된 소비 쿠폰은 모두 5조 7,679억 원. 카드사의 소비 쿠폰 사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 중 2조 6,518억 원, 46%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점 사용액이 41.4%인 1조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트 식료품, 편의점, 병원 약국, 의류 잡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 가맹점 매출액도 소비 쿠폰이 지급된 7월 4주 기준 직전주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5% 늘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는.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 효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경기 회복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11일째인 7월 31일 오전 11시 기준 지급 대상의 90%인 4,555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경기도는 8월 6일 기준 94.6%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두산을 꺾고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신민재가 공격과 수비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대0으로 끌려가던 4회, LG가 갑자기 제구가 흔들린 두산 곽빈에게 볼넷 3개를 골라나갑니다. 신민재가 친 볼이 이루수 옆으로 향했고 이 짧은 안타에 LG가 3득점을 올렸습니다. 1루 주자 박혜민은 주저하지 않고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3대3으로 맞선 7회엔 김현수가 이루수 앞 땅볼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신민재는 6회 수비에서 추가 실점을 막아내는 등
공수에서 팀의 1위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린 이미지에 공이 와서 좀 타구 방향이 또 운 좋게 글로 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민이 형 그런 플레이 할 때마다 보고 저도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KT가 4대4로 뒤진 9회 원아웃 2루. 강백호가 한화 조동욱의 초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깁니다. 경기는 5대4로 역전. KT는 9회 말 마무리 박영현이 원아웃 1, 2루에서 문현빈과 노시환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한화는 화요일 경기에 이어 불펜이 무너지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산에선 기아 김도영이 복귀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지만 5회 수비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또 통증을 느껴 교체됐습니다. 3회 만루에서 병살타로 물러난 김선빈은 5회 투런프를 날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3실점한 양현종이 지난 6월 14일 이후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삼성은 박순규와 구자욱이 2타점씩을 책임지며 SSG를 6대1로 물리쳤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진 창원에선 키움이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올 시즌 뒤 은퇴를 선언한 프로야구 삼성의 오승환이 한매일 통산 550세이브를 채우고 유니폼을 벗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제 은퇴 선언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오승환은 KBO 리그에서 400세이브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올 시즌 한매일 통산 550세이브를 채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세이브가 됐든 정말 지고 있는 상황이든 마운드에서 던지고 싶은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549세이브보다는 550세이브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치면 정말 21점 만점에 21점 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치면 21점 만점에 20점 주고 싶습니다. 나머지 1점은 이 제2의 인생에서 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 주제가 아닐 경우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북한과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스벨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현지 시간 7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받고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후반기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오는 18일부터 11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획했던 야외 훈련 가운데 절반가량은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은 유사시를 가정해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정례 훈련입니다. 매년 8월 시행되는데 올해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물론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현실적인 위협 등을 포함하여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훈련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한미는 애초 계획했던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은 다음 달에 따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염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 남북관계를 고려해 훈련을 조정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건의도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며 한미 훈련도 이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 역시 연기가 아니라 조정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The planning for Ultra Freedom Shield, the virtual and live training, is done in coordination and agreement between the ROC and the U.S. What's important to remember is the quality of the training that will occur. 한미는 훈련 계획을 알리는 공동 보도 자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게 목표고 이를 위한 훈련이 진행될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이번 연습은 영내 안보 환경을 반영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는데 한미동맹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 측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YTN 9입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구상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 주민 81%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완전 점령안이 합법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We've already made clear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 cannot and must not continue. It is not accepted under international law. 유럽연합 2인자인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용납 불가능한 새로운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 반기를 드는 등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폭스 TV에 출연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과 인질 협상은 더욱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봉쇄가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의 기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전쟁 이후 200명가량이 아사했고 그중 절반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올해에만 9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는데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추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In July, nearly 12,000 children under 5 years were identified as suffering from acute malnutrition, the highest monthly figure ever.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가자 지구의 식량 소비량이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인구의 81%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장중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파란색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연방준비제도 새 이사의 트럼프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불확실성을 일부 줄여줬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소식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핵심입니다. 대혼란 끝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정말 시작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거의 모든 미국 교육국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5.2%로 치솟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통해 수십억 달러 관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글쎄요, 미국 내부에서도 평가는 썩 좋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정책으로 이미 16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100% 반도체 관세에도 발표를 했죠. 여기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과 시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죠. 이게 반도체 기업 주가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광범위한 관세 면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미국 빅테크가 반도체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 관세는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미국 기업들부터 곡소리가 날 테니까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을 위한 협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지금의 진통은 다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고통은 슬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와 단기 모두 올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0.1%포인트, 5년은 0.3%포인트 오른 2.9%였는데요. 관세로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세입니다. 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거는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직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관세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와서 충격을 줬는데요. 또 안 좋은 지표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6천 명으로 예상치를 넘었고요. 일주일 이상 연속 청구자 수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고통,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말 단기에 끝날까요? 간밤의 특징주로는 아이온큐를 꼽아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인데요. 주주 가운데 상당수가 서학 개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기대를 웃돌았지만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게 시장에 실망감을 줬습니다.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기술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고요. 어떤 기술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이온큐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3부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모처럼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4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또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한때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 대전 22.4도, 제주도는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여전히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